정말 귀한 시간 내서 오셨습니다. 1분 1초가 아주 귀한 분인데요.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행정부의 이인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후보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떠세요? 좀 마음고생이 있거나 아니면 몸이 피곤하거나 뭐 그러진 않으신지요? 좀 죄송한데 제가 제일 그래도 조금 평화로운 것 같고 그런가요? 사실 제 주변은 죽을 맛인 것 같아요. 가족들 사람 아유 그래요. 네,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전에 같이 있던 애들 엄마까지 뭐 부른다 뭐 이러니까 전처에다가 뭐 애들한테도 좀 미안하고 네. 딸내미는 뭐 연봉이 까였다 막 이래가지고 아유 그래요? 아니 그게 이렇게 하면서 걔가 다른 이제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데 연봉이 공개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래요? 하는 게 이제 아빠가 도와주는 건 없이 그게 공개돼서 본인으로서는 큰 협상 조건이 공개돼서 이거는 뭐 그런 등등 그러네. 이제 그렇습니다. 진짜 좀. 그건 좀 그렇다. 네. 가족이 나는 사실 주변이 힘들다고 해서 나는 이제 그 경무로 함께하는 분들 나 힘든다는 말씀인 줄 그리고 알았는데 또 뭐 저한테 1,000만 원씩 빌려줬던 분들 이런 분들은 아유 그분들도 좀 다 황당한 처지에 그런가요? 있죠. 그런 부분은 그래 오늘 저희는 뭐 이게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뭐 일절 다룰 생각도 없고 뭐 그 부분은 근데 아마 또 청문회에서 악의적으로 다룰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여쭤보셔도 어차피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하겠죠. 물어볼 테니까 네. 좀 미리 여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할게요 그러면. 이거 참. 좀 나는 이거는 근데 이게 문화가 좀 개선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정말로 총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고 그렇지. 그러면 물어볼 수 그럼 있잖아요. 탈탈 털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네. 아니 따님의 연봉을 왜 공개하는 거? 저는 그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건 다른 개체로서 활동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분인데 그게 총리 후보자의 검증과 무슨 전혀 관계 있습니까? 없죠.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래서 그 막 증인 채택도 맞아요. 와, 난 이제 진짜 그거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 너무하더라고. 아니 그 전 부인을 왜 부르냐고.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개인적인 스토리도 좀 몰랐어요. 네. 예. 맞아요. 근데 그건 안 하겠죠. 국민의힘도 그 역풍 많이 붑니다, 지금. 그건 안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길 바라고요.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건 안 할 거니까. 네, 그건 하면 안 되고 겁니다. 뭐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뭐 말씀하시기가 좀 네. 그렇겠습니다만, 네. 검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재명 정부 뭐 출범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우리 후보자님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라든지 주목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상 깊었던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대로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열어놓고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국내외적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김밥 놓고 지난 정부의 그 책임자들과 함께해서 의아할 정도로 이렇게 쭉 진지하게 토론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거였죠. 사실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뭐 종이 한 장 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맞아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해외에 이번에 G7 나가실 때도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 외에 총리도 장관도 새 정부에서는 아무도 임명이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워낙 이제 시급한 상황이어서 나가셨는데 큰 흐름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봐야죠. 네. 우리가 흔히 영어로 아이스 브레이킹 이렇게 네. 하면서 일단 분위기를 한번 푸는 걸로 나간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렇게 왔으면 해서 왔다가 본인 사정 때문에 나가셨기 때문에 네. 뭐 자연스럽게 양해를 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됐고 성의 표시를 다 한 것이고 다른 모든 나라 정상들하고 아주 편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였잖아요. 네. 보는 국민도 마음이 안심이 됐고
세계도 한국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실은 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하면서 벌써 근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국내의 거의 대부분의 대사들을 쭉 만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몸에 쌓인 겁니다. 이미. 네. 그래서 이미 상당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된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최욱 대표님께는 대단히 좀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또 반영이 되잖아요. 약 올리시면 안 되고요. 제 것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지금 대통령실 직원들은 경무에 시달린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예. 이번에 순방 같이 갔던 위성락 실장 코피 터졌어요. 그리고 강유정 대변이 머리 산발대고 난립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원래는 이런 상황에서는 G7이나 예를 들어 지금 거론되는 나토 이런 데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거는 맞죠. 왜냐하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경호실이 아직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나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참모들 사이에서도 가자 말자 하는 논란이 대선 끝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어떤 뭐 노하우가 전수 안 된 상태에서 나갔으니까 쉽지 않았고 대통령실에 간 분들이 당장 강훈식 또 우리 또 대변인 또 위성락 실장님 이렇게 네. 국회에 계시던 분들이 이것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국회는 하다못해 목욕탕이라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이 가서 제가 들어보니까 강훈식 실장께서 네. 저희가 처음 지명받고 나서 그 다음 일요일 날 1, 2기 지도부 식사할 때 갔어요. 네네. 그때 만나서 들어보니까 사흘 동안 11시간 잤다 그러더라고요. 누렇게 떴더라고요. 너무 그래가. 심하네. 근데 그게 이해가 가요. 아무것도 정비가 안 돼 있고 전 정부에서 어떤 인수인계도 안 해줬고 뭐 완전히 황무지 같은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걸 새로 세팅해야 되는 단계. 정상적으로는 그 세팅에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리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이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남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각오가 돼 있으시겠죠. 근데 대통령실이 더 험지인 것 같아서 제가 거기를 좀 피하는 것이 다행이 아닐까. 네. 근데 제가 이 굉장히 무식해서 오늘 총리 후보자 나오신다고 해서 총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솔직히 딱 안 떠오르잖아. 저 잘 모르. 그래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봐 총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근데 이런 거 하는 자리던데 한번 좀 볼까요, 총리? 네. 네. 총리로. 아니 왜 이걸 해? 이런 거예요? 이 총리. 이 총리 역할이 뭐죠? 그게? 잼버리 때. 잼버리 때. 예. 그렇죠. 잼버리 때 이거 했었죠. 덕수크린. 자신 있으실까 제가 걱정이 돼갖고. 아니 저게 저도 사실은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 네. 제 인생에 임명직이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봐서 최근에 이제 좀 생각을 정리를 했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보통 알기를 옛날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목욕탕 가는 총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보통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은 재난 상황이라는데 많이 챙기고 또는 대독 총리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폄하한다면 대통령이 가야 될 행사에 대신 가서 축사를 대신 읽거나 네.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목욕탕 같은 데 가서 보통 민심을 살피거나 아니면 어떤 저런 행사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산불이나 이런 홍수일 때 가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인데 네. 근데 그것도 본질적인 역할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이거든요. 즉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라는 게 있고 그 가이드라인을 행정부에 전파하고 조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네. 당연히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이 외교 통상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커버하지 못한 현장들을 총리가 커버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조율, 현장,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대통령께서 매일 기자회견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방향과 정책에 대한 해설자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의 역할을 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실현하는 참모장이다. 그리고 대국민 설명까지 포함한 대국민 참모장 네. 또는 뭐 대통령께서 국정을 총괄하시면은 어떤 민심이나 민정을 챙기는 민정 참모장 이 정도로 제가 스스로 이거 이런 것 같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대략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도 맞고 음.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합을 맞춰온 것이 있어서 네. 상대적으로 큰 방향이 정해지면 제가 알아서 좀 자율적으로 하고 또 컨펌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경험이 축적돼서 네. 대략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저렇게 또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일을 하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후보자님은 이재명 대통령이랑 언제 어떻게 왜 가까워지신 거예요? 이미 잘 아시지만은 이제 인생으로 따지면은 나이도 같고 학교는 다르지만 학번도 같고 걸어온 길은 다른데 처음 가깝게 안 것은 정세균 당 대표 시절에 네. 저는 원외 최고위원을 하고 대통령님께서는 처음으로 이제 성남시장이 되실 때 그때 제가 지방선거 총괄본부장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고 또 부대변인도 하셨으니까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였고 그 이후에 제가 원외에 있을 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하시면서 뭐 단식 이런 거 할 때 참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방문도 하고 맞다는 게 뭐죠? 맞는 일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네. 특별한 인연은 없었지만 그리고 옳은 길을 간다. 대선 후보로 해서 낙선을 했을 때 저는 우리 당에 저런 정치인이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조금 이렇게 진보적인 걸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그때도 응원도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인연이 있었고요. 실제 일을 같이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1기 되시고 그렇죠. 그때만 해도 소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좀 어렵고 당내에도 네. 안착이 안 될 때 지도부 구성이 잘 안 될 때 제가 자원해서 정책위 의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통령도 좋다고 하셔서 그때 1기 지도부를 구성할 때 조금 제가 역할을 했고요. 그랬군요. 그 전에는 또 지방선거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제가 그 당시에 당 대표 출마하실 때 대통령님을 꽤 강하게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방에 오셔서 나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다음에 큰 흐름에서 우리 대통령의 정치 노선 이런 거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는 걸 안다 이런 말씀도 서로 나누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그랬고 그러나 대표가 되신 이후에 지도부에 제가 참여했고 그래서 정책위 의장 총선 때 대표와 상황실장 실무 총괄하는 그리고 대표와 최고 수석 최고위원 이렇게 거의 한 2, 3년은 가장 가깝게 합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맞춘 사이고 네. 그 이유가 저도 계보 정치를 안 하고 대통령께서도 계파 정치를 안 하고 저도 실무형이고 대통령께서도 실무로 철학이 저도 좀 집단지성과 당원 주권 또 대통령 그런 결이 비슷해서 특히 지난번 국회의장 이후에 파동 났을 때 그때 이후에 해법을 얘기하면서 제가 앞으로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선거에도 당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처음 제시 10% 이상 룰을 제기하고 이런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 때문에 민주당 정치인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예, 저도 너무 힘들어. 그게 힘든 거예요, 진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저도 네. 근데 의원들로부터는 좀 이게 눈총을 받겠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렵게 제안한 건데요. 네. 그때 그것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의 결이 같아서 네. 보면 뭐 철학의 결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비슷한 것 같고 일을 하다 보면은 별로 안 맞춰봐도 결과적으로 비슷한 방향인 경우가 많아서 네. 그렇게 해서 가깝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개파 잠깐- 정치를 안 한다. 그렇죠. 우리 근데 저희 셋이 같네요. 그러면 셋이. 내가 안 하고 묻어가려고. 친목질 안 하고 묻어가려고. 개파 정치 안 하고. 근데 제가 그냥 건너 친목질 안 하는 건너 사람. 건너 들은 얘기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김민석 후보자님을 정책적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의장도 하셨지만 정책 대안을 내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당시의 대표께서 가장 신뢰하고 많이 의지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예를 들어 1,000원의 아침밥 맞아요. 그 뒤에 뭐 경로당 주호일 점심 또 그 전에는 제가 총선 때 사실은 민생지원금 네.
그다음에 1, 2, 3, 4, 5, A, B, C, D 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또 성장 중심 이게 맞아요. 그런 것도 생각이 많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말씀 듣고 싶지 않다고 끊어버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앞으로 총리가 되신다면 어떤 일을 밀고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목표가 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우리 총리 후보자님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 찾아보면 지금 난리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난리고요. 네. 주진우 의원 페북 가보면 나는 그 김민석 후보 페북인 줄 알았어. 다 김민석이야, 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네, 네. 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다 다룰 수는 없고 시간이 지금 벌써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쉽고 간단한 순으로 아, 좋아요. 시간 되는 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짓 학위 의혹. 여기 이제 별칭 슈퍼맨 의혹이거든요. 아. 김민석 네가 무슨 슈퍼맨이냐 뭐 이런 거예요. 네, 네. 2010년 7월 15일 중국 명문대죠. 칭화대 법률 석사과정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어. 칭화대. 2010년 7월에 네. 칭화대에 석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딱 보고 국민의힘이 바로 그냥 공격 들어옵니다. 어떻게 공격 들어오냐? 김민석이 너 2010년이면 민주당 최고위원 할 때인데 네가 어떻게 중국 명문대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를 그것도 최고위원을 하면서 그거를 땄다고? 요거 너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특혜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하다. 슈퍼맨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이 붙었구나. 그렇습니다. 자, 관련 의혹 제기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2010년 당시 출입국 기록을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김민석 후보자가 칭화대에 다녔다는 해명 자체를 거짓말로 간주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출입국만 기록만 공개해라. 그러면 이건 끝내줄게. 이거죠? 네. 맞죠? 네. 공개했어. 하셨어요? 공개를 했어요. 해버렸어. 근데 이 공개를 하니까 네.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타당한 문제 제기야. 나도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게 지금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출입국 기록을 공개를 했는데 네. 우리가 볼 거는 이제 2009년 부분만 보면 됩니다. 2009년. 2009년. 왜냐하면 이때 이제 석사학위를 취득을 한 거니까. 네. 근데 이때 보면은 2009년 4월 6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에 떠나가지고 4월 9일 목요일에 돌아오고 오. 다음 주 되면 또 월요일에 갔다가 또 목요일에 돌아오고 막 네.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당시 최고위원이었고 네. 이제부터는 우리 후보님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 때가 미국에서 법무박사과정 JD 3년 그것을 1년을 스터디 어브로드라는 것으로 통상은 미국 로스쿨이 여름방학 때 한 2과목 정도 인정하는 것을 제가 미국 로스쿨의 학장을 설득해서 저는 미국에서 변호사를 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중국 법과정을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로스쿨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된다라고 설득을 해서 거의 미국 로스쿨 사상 드물게 중국의 LLM 석사과정 1년을 하면서 그 석사과정을 미국 3년 박사과정에 동시에 산입한 그렇게 인정해 주는 설득을 걸로 해서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을 할 때 월수금 최고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근데 월수금 중에 통상 그때는 원외여서 주로 발언하는 거 외에는 제가 큰 일이 없고 네. 해서 수요일을 통상 화목의 수업이 보통 있으니까 월수 수요일 한 번 수업 최고회의를 빠지고 네.
월요일 최고위 끝나고 가서 화목 수업을 듣고 와서 월금 회의를 하는 것을 메인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수요일 날 최고위를 해야 될 때는 네. 월요일 수업을 빠지고 뭐 목금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해서 그래서 저게 월수금에 가서 이렇게 혹은 이틀 혹은 나흘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 비현실적이잖아. 아니, 어디 그러니까 가평 이것만큼은 송원석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네. 그리고 이제- 타당한 나는 의심이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또 그건 맞잖아. 기분 안 나쁘시죠? 그럼요. 그럴 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말이 안 돼. 저는 그렇게 했는데 네. 말이 안 된다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최근에 어떤 분은 자기가 대전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숙박 한 달에 매일 3만 원짜리 숙박해서 간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분이 와서 자기 수업을 왔다 갔다 비행기를 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사실 그때 속으로 생각은 옛날 독립운동하던 선배들이 서울과 평양과 연해주와 뭐 상해 이런 데를 무대로 다녔던 선배들이 우리보다 더 글로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니 그게 비행기 값하고 숙박을 도대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네.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때 에어차이나가 민항으로 거의 초반이었는데 에어차이나가 아침 비행기가 거의 텅텅 비어 다닐 때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쌌군요. 타면 그러면. 누워 다닐 수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거를 10번, 20번 이렇게 해서 많이 타다 보면은 이거 좀 여러 장 이렇게 해서 싸게 구입. 굉장히 싼 값에 제가 사실 거의 안 타는 걸 몇십 장씩 해서 다닌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숙박도 사실 보통 중국 유학에 가면 대학생들이 대부분 저보다 좋고 비싼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네. 저는 주 2회 정도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 빌리는 것과 주 2회씩 4번 가면 8번이나 9번 자는 거잖아요. 네. 학교 앞에 있는 이름은 호텔, 실제는 여관. 예. 그거 가서 빈방 하나 딱 해가지고 매니저한테 얘기해서 야 내가 9번 오는데 요렇게 해서 날짜 요렇게 찍어주고 요렇게 올게 해서 평균 한 2만 원 정도 아, 그때 저렴하게 돈으로 하셨다. 그렇게 네. 하고 그때만 해도 벌써 시간이 10여 년 전이어서 우리나라 중국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잖아요. 자전거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 할 때거든요. 네. 자전거 저도 한 2번 정도 저 후보자님 잃어버렸는데 정리해 그럴 주세요. 때입니다. 네. 예, 정리해 주세요. 지금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후보자님. 했고 네. 오늘 보니까 논문 갖고도 시비가 있는 모양인데 논문도 꽤 독창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다 해서 한 겁니다. 네. 근데 자꾸 나한테 그 송원석 쉴드 친다고 난리인데 아니 이거 솔직히 이거 의심할 만하지 않나? 너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예. 아니, 실제로 이 얘기가 나오고 방송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이 말도 안 된다고 막 조롱하고 그랬거든. 그거 잠깐 한번 볼래? 그거 잠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비행기 값, 차비, 그리고 정말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것들 다 해명해야 되는데 이건 초능력자 슈퍼맨 아니면 못해요. 그럼 이 자금도 어떻게 해놨냐. 이것도 해명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했다니까 믿어달라고. 어떻게 믿어요? 칭화대에 대해서 뭐 일주일에 2번, 3번을 갔는데 예를 들어 출입국 기록이 맞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개했잖아. 이제 끝난 거지. 그리고 예, 요거는 좀 정정해 죄송한데 주셔야지. 한 가지만 갖다 네네네네. 놨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법무부 가서 요청하셨는데 제가 이제 정리해서 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뭐 그냥 자기가 정리하고 낸 거다 이러셨는데 원래 출입국 기록을 제가 요청해서 그냥 드렸으면 어디가 뭐가 뭔지 모르는 그냥 뭉텅이가 가서 저걸 정리하기 못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나름 중국 걸 정리해서 그렇지 드린 깔끔하게. 거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이제 공개되니까 솔직히 꼼짝 말하잖아. 그렇죠. 이것만 하면 끝낸다고 했잖아. 아까 그렇지. 분명히. 맞아요. 근데 딱 공개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원본 내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오히려 편히 봐준 거잖아. 그렇죠. 편집해가지고. 당연하죠. 네. 자기들 헛발질이야. 그렇습니다. 입증되면 대단하다.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어떻게 또 하셨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게 의혹 제기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몰랐던 어떻게 보면은 강점이 그렇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우리 후보자님도 내심 즐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건 아니고. 한마디만 더 하면 칭화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대학이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네. 논문을 그냥 막 통과시켜주고 수업도 안 하는데 졸업식 이런 대학이 아니라고요. 네. 그것만 알면 이런 의혹 제기 못합니다. 가만 있자. 시진핑 주석이 칭화대 아닙니까?
청와대 주석이 아마 예. 거기가 그럴 그렇습니다. 건데. 그렇습니까? 네, 그 그리고 외교도 또 이게 또 도움이 됩니다. 네. 외교. 아니 내가 자주 간다는데 청와대는 음. 그 국제 정치가 또 저기 그 옌센퉁 교수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자주 중국의 가서 주석들이 갖고 보통 북경대 아니면 청와대를 많이 어. 가요. 또 붙어 있잖아요. 두 대학에. 이거 외교에 도움 되지. 그러네요. 아니 근데 후보자님은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아니 이게 진짜 그냥 호기심으로. 그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제가 대학교 갈 때 공부를 막 많이 하는 죄송한데 이게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네. 하다 보니까 제가 18년을 야인 정치 생활을 낭인이었죠. 했잖아요. 네. 정말 저는 생각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에 가서 가방끈을 늘리게 됐고 또 하나는 정치하는 분들이 보통 외국 가면 연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저 스스로도 골프를 안 치고 같은 시간이면 연수가 아니고 학위를 하자 이렇게 해서 다 전세금 털어서 공부해서 학위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설명이 되나? 그럼 우리로서는 네.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 그렇죠. 이게 왜 안 됩니까? 설명이 됩니까? 설명됩니다. 오, 식자층끼리는 또 얘기가 통하네.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이 미국에 되나? 대학에 있을 때도 한국에서 이렇게 연수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처럼 이왕 하는 거 과정 석사 과정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지만 있어요. 1년 있는데 어차피 그러면 석사학위를 하고 가지 뭐하러 연수는 그냥 사실은 와서 청강하고 골프 치고 가는 거거든요. 난 근데 이제 모르겠어. 후보자님처럼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귀하긴 하지만 그래서 학위를 받고 온 사람도 많아요. 야, 우리는 시간 나오면 풋살이나 한 게임 더 하고 소맥 한 잔 쫙 하고. 이게 진짜 부끄럽게. 야, 그럼 나 무시할 거 아니야? 지금 검증의 칼날 들어가는데. 아이 드리블은 더 낫잖아. 네. 자, 그리고 다음 의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0대 노부부 투서 사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족이 있는 문제니까 이 부분은 좀 감정 배제하고 좀 건조하게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유족이 있는 문제니까. 2005년에 60대 노부부가 김민석에게 수억 원을 뜯겼다는 내용의 투서를 막 씁니다. 네. 60대 노부부가. 노부부가. 우리는 김민석한테 수억을 뜯겼다. 이 투서를 써가지고 검찰총장에게 보내요. 그런 다음에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2008년 월간 조선을 통해서 공개가 돼 버립니다. 네. 한참 지나서 이렇게 보시죠. 네. 2008년에. 예, 김민석이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억 원의 정치 자금 뜯어가라고 이게 2008년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거 딱 월간조선 헤드라인만 봐도 솔직히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조하게 있는 네. 그대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족과 자손이 있는 문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제가 사실은 이야기를 가급적 안 해왔습니다. 다 연관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대명천지에 저 정도 알려진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제 저런 일이 있다면은 제가 살아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식 자제분들이 안 가만히 있겠죠.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투서, 특히나 검찰총장한테 투서를 하면은 그거는 관례상 검찰은 100% 진실로 받아들인답니다. 즉 저 경우에 제가 저것을 방어를 못했다면은 저는 무조건 구속이 됐을 것이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그 수치 때문에 설명하지 못하는 수치 때문에 저는 세상에 살아있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건을 보고 저도 굉장히 무섭게 생각했고 그 당시 제가 제 주변에 가족들도 다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못 믿었습니다. 3인 성호라고 해서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이렇게 했던 일이죠. 네. 결론은 그럼 이 건으로 실제로 그 수사가 이루어졌나 보군요. 왜냐하면 네. 저 관련된 분이 저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데 좀 말이 안 돼서 제가 안 들어드렸고 근데 자꾸 그거를 해서 너무 이상해서 불러서 본인과
그 자제분까지 불러서 제가 도대체 뭐냐라고 추궁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근데 정말 하늘이 도와서 당시 제 보좌관이 그 과정이 찜찜하니까 녹취를 해놨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야. 제가 미국에 진짜 다행이다. 로스쿨 공부하러 가려고 원룸을 얻어서 공부하고 있을 때 문자로 본 거예요. 누가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제가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저도 정말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검찰에서 전화가 왔고 그래서 제가 빨리 불러달라고 해서 가서 그냥 복잡한 얘기 할 게 없죠. 녹취록을 풀어서 보고 판단해달라. 그래서 결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리가 된 사건인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도 참 인생의 소설 같은 일을 많이 겪었지만 소설 이상의 일이었고 너무 무섭고 네. 저도 지금도 생각하고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관련돼서 제 주변 가족이 너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정말 분노한 것은 쉽게 말하면 말씀은 제가 복잡하게 드렸지만 아무 일도 없어서 누가 그걸 시비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당연히 정리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투선은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검찰이 저한테 표적 사정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그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을 때 월간 조선에 저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고 저것은 결국은 검찰발 아무리 아니야?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먼지가 쌓여서 어딘가 갖고 있었을 저도 저 투서를 못 봤거든요. 와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캐비넷에 있었을 것이 분명한 것을 그냥 검찰에 누가 월간 조서에 줬겠죠. 그 월간 조서는 그거를 알거나 또는 모르거나 또는 그 정도 됐다면 정상적이라면 이미 법적인 판단을 받았어야 될 저에 대한 의문 한 번 안 갖고 언론에 보도한 거죠. 그걸 언론이라고 보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검찰이 더 문제죠. 아니 지들이 수사를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털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진짜 언론에 흘렸다면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저는 저 경우를 저런 일을 하는 검찰을 정당한 사법기관이라고 보지 않고 네. 그런 걸 받아서 보도하는 집단을 쓰레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시원해.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분노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권력의 개라고 제가 검찰을 불렀던 적이 있는데 원래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사건으로 막 조사를 받으려고 하는 참인데 불구속 기소가 될 사건인데 권력의 개라고 했던 것 때문에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몇 달 있다 나죠. 제가 해방 이후에 권력의 주구라고는 해도 권력의 개라고 한 건 제가 처음이라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앞으로 한자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건입니다. 주구가 더 나쁜 말 아니야? 그래서 권력의 개보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저 사건은 정치 검찰이 어떤 식으로 사냥이나 작업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음해 사건이라고 보고 심각하네. 사실은 이번 청문회를 할 때 그래서 제가 혹시 가능하다면은 그때 당시에 검사들 그리고 저걸 보도했다는 그 잡지 관련자들 불러달라고 제가 사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다 나와도 좋다. 네네. 제 관련됐던 그 제가 표적 사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야 저거 판결까지 받아놓고 표적 사정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해라고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들을 담당했던 검사들과 저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무슨 기업인들도 나와서 저는 증언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네. 그런 사건들입니다. 야 이거는 와 만약에 검찰이 이거를 흘렸다면 진짜 나쁜 거다. 이거는 자기들이 이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를 그 투서를 왜 흘려, 이거를 보고 알고 있고 정리해서 갖고 있을 단위는 저도 못 봤기 때문에 와. 검찰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네. 심지어 무섭네. 무섭네 진짜. 이게 짧게만 이거 정리하면은 그 60대 노부부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나 봐. 근데 본인이 이게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김민석에게 간 거야. 근데 뭐 들어줄 이유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일인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 그 노부부에게 돈을 준 사람조차도 김민석이는 이 건과 관련이 없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결된 거야. 뭔가 조금이라도 의심될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오늘 현재까지 그 가족이나 자손들로부터 제게 문제 제기가 된 바가 없고 네. 저도 너무 이것이 경악스러운 일이어서 사실은 가슴에 너무 상처가 깊었는데 네.
그걸 털어내려고 생각을 어느 몇 해 전부터는 했습니다. 네. 그 녹취가 신의 한 수네요, 진짜. 아,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하늘이 도왔다고 네.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그거 없었으면 검찰이 또 무슨 장난 쳤을지도 모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런 보도를 했다는 게 참 네. 언론인가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후보자님은 이런 일을 우리는 몰랐지 이런 겪었다는 거를 맞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재명 당시 뭐 당 대표 시절에 뭐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문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치 네. 검찰이 증인 압박, 사건 위조, 증거 조작, 그다음에 아닌 거를 언론에 흘리는 것, 표적 사정 이런 걸 한다는 걸 다 겪어봤고 그러니까 네. 전혀 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 시절의 사법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1도 믿지 않았고 네. 그런 것을 가지고 내부에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돈 문제, 요 얘기 좀 짧게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요, 본인, 배우자, 어머니의 재산을 다 합쳐서 약 2억 원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짠하게 쳐다봐? 야, 총리 후보자야, 임마! 이 자식아! 자기보다 돈이 적다 이거지. 야, 이거 건빵돈에 뭐 눈빛이 공 하나 빠진 거 아니야? 2억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서 이 보도가 나왔거든. 네. 2억 신고했다고. 네네. 내 주변에서 아니 국회의원 4번이나 했는데 재산이 2억? 너무 삶을 방탕하게 산 거 아니야? 이 방탕 논란이 일었어. 오히려 방탕 논란이 일었는데 이거를 갖고 또 돈 많은 70억대 부자 주진우 같은 사람들은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 거야. 이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죠. 네. 아니 저는 주진우 의원이 그런 주장이 본인한테 똑같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이 그러면 뭐 돈이 70억 뭐 예를 들면 현금만 해도 수억 원 있는 사람이 왜 돈을 빌립니까? 본인은 그거 네. 웃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녀한테 그렇게 17세 자녀한테 7억인가 얼마를 그러니까. 또 네, 증여했다는 7억이요. 거예요. 예, 그게 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할아버지가 줬다고 네, 합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총리 후보자께서 20살보다 돈이 없으시네. 네, 그렇게 놀리면 안 되고요. 네. 아, 예. 아, 그 놀리는 게 후보자님, 아니고. 예. 뭐 디테일 이제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잠시 후에 할 텐데 요거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조금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질문이 후보자님 인생에서 돈이라는 것은 매우 후순인가요? 참 그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한 것이 실제로 저는 조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심으로. 네네네. 왜냐하면 그건 저희 집에 가풍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공부하고 이런 것을 이제 우선순위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네. 그것이 꼭 좋다고 보지 않고 네. 아이들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가치를 전수하고 싶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면 사실 좀 부끄럽고요. 아. 그런데 이제 사실 2억이 불린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민망하니까 저희 어머님 집까지 집어넣어서 사실은 얘기한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 저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풀렸대. 왜냐하면은 제가 네.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표적 사정 이런 걸 통해서 쌓인 이런 등등 때문에 제가 추징 그다음에 그에 대한 가산적 증여세 이런 네. 거 다 해서 지금까지 제가 국가에 제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낸 게 10억이 넘은데 네. 이미 대법원 판례로 요청하면 그중에 일부 환급될 수 있는 내용까지 그런데 제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한 10억 정도 넘는 걸 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있고 또 저도 미국 가서 변호사 되고 이런 과정에 아유 이거 뭐 내가 정치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냥 내가 그냥 네. 돈 벌어서 해결해야지 하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수입이 예를 들어 전체 마무리하는 과정에 세비 수입까지 포함해서 몇 해 동안 한 5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무슨 8억을 지출을 더 추가해서 갚았냐 이렇게 야당에서 아, 제기하는데 그렇게 바로 뛰어납니까? 그러면 요거 좀 할게요. 바로. 네. 그것만 자, 답을 국민의힘이 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최근 5년간 요걸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최근 이제 5년 동안에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이제 세비가 이제 5억 1천만 원이야. 네. 김민석 당신은 5억 1천만 원 벌었지 해서 5억 1천만 원. 네. 그런데 쓴 거를 봤더니
오호 13억을 썼던데. 그럼 5억을 보고 13억을 썼으면 7억 9천만 원.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이런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후보님이 해명하기 앞서서 일단 여기 그 아들 유학비 2억 5천만 원 있죠. 네. 이거는 빼야 됩니다. 왜냐? 그들의 주장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차원에서 뺍니다. 왜냐? 이거는 미리 밝혔거든. 전처가 이거는 부담했다. 그러니까 요건 빼. 알았지? 네. 요건 빼고 우리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억 정도 남죠. 5억. 이 5억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5억 중에 이제 뭐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많았나 싶긴 한데 헌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저는 뭐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 11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렇게 다 자기가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액수는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는 뭐 4억에서 5억이라고 볼 때 세비 외 제가 세비를 한 받는 것의 반 내지 60% 이상을 다 빚 갚는 데 썼거든요. 지난 몇 해 동안.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도 하는 축의금도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애사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네. 그래서 조의금도 있었고 또 출판기념회가 2번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통상 4번 정도의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이 부주가 오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놓고 저걸 보면서 야당에서 뭐 몇 억을 그럼 집에서 쌓아놓고 했다 이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해 그때 들어온 걸 가지고 처리하고 법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법상으로는 그 해에 들어와서 그 해에 쓰면 법적으로 신고하게도 안 되어 있고 그걸 증여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 그렇게 다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저 또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그 문제 제기하시는 어떤 의원님의 아이보다도 제가 지금 재산이 작잖아요. 근데 그 집은 보니까 제 애는 그거를 저는 그냥 민망함을 참을 수 있는데 우리 애 예금하고 거기하고 비교해서 아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뭐 하여간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뭐 그냥 그런 정도로 설명이 다 될 수 있는 일이다. 아, 그래서 네. 구체적인 디테일은 막 일까지 맞추자면은 또 워낙 시비를 거니까 시비가 없도록 다 맞춰서 정해진 시간 안에 지금까지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정해진 시한까지 안 낸 바가 없습니다. 네. 자, 그때까지 맞춰도 다 낼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사전에 워낙 예상컨대 워낙 이것저것 하고서 막 뭉게구름을 피워서 의혹하고 끝낼까봐 사전에 하나씩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 많이 해왔는데 이거 하나도 못했네. 뭐 11명에게 1억 4천만 원 이제 빌렸다고 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문제 제기했냐면 돈을 빌렸다고? 야, 빌렸으면 차용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거짓말을 했어? 네. 근데 차용증이 나왔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11명이 어떻게 차용증 양식이 다 똑같아? 이걸로 문제 삼는 거야. 근데 한 번에 다 빌렸으니까 양식이 같은 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아까 해명을 해나가고 말씀드린 있는 거죠. 증여세가 워낙 가산이 돼서 한 번에 갖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서 같은 이율로 해서 한 후보자님, 겁니다. 이 증여세라고 하면 마치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은 것 그거 같이 그게 아니고. 잠깐 요건 제가 설명을 해야 돼. 네. 이 청문회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올 테니까 네. 요 정도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깔끔하게. 네. 지금과는 이제 정치자금법이 달랐던 시기에 우리 후보자님이 뭐 서울시장 출마도 하고 막 그랬어. 네. 그때는 이제 중앙당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출마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그 중앙당 차원에서 영수 처리를 잘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아무튼 그 추징금을 이제 물게 됐어요. 추징금 청구가 떨어졌어. 네. 근데 이건 나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추징금이 떨어지면 추징금도 내야 돼. 일단 추징금 내야 돼. 네. 근데 불법적으로 너가 없던 돈을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거잖아. 네. 불법적으로 돈을 받으니까 이거는 너가 불법적으로 증여를 받은 거다 해서 증여세도 매기더라고. 추징금에 대해서. 추징금에 대해서 네, 맞아요. 증여세를 또 매겨. 그래서 추징금 플러스 증여세도 있어. 근데 증여세에
가산세가 또 엄청 많이 붙어요. 한꺼번에 안 갚으면. 예, 내가 보니까 그래서 증여세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부모님한테 무슨 전혀. 재산을 물려받고 한 게 전혀. 아니고 네. 이게 나중에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네. 미리 말씀을 그거 드리는 아주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게 전두환 씨 같은 사람들이 추징금을 안 내니까 압박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제도가. 그런 사람들은 추징도 안 내고 증여세도 안 내니까 끝. 저 같은 사람은 억울하지만 다 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추징하고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저같이 제같이 적용된 케이스가 드뭅니다. 근데 그 가산 그것까지 내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추징을 내면서 그 다음 세금을 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가산세를 먼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걸 내고 추징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안 내는 분들은 그냥 안 내고 마는 거니까 내는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너무 힘들어서 세무서에서도 이거를 어머니 집을 담보로 해서 내가 다 낼 테니까 분납하자고 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던 사안이고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추징도 내고 세금도 다 낸 사람은 그 세금을 환급해 준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환급 신청을 안 했습니다. 너 국가비 깎고서 또 환급 받았냐 할까봐 사실은 속쓰리지만 현재까지는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 2월부로 모든 추징급 그리고 증여세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개인 채무까지도 다 완납. 개인 채무, 개인 채무는 어떻게 그러면 완납했느냐? 이제는 국회의원이고 네. 또 이렇게 또 후보자. 너무 좀 잘 되셨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출이 또 돼요. 그래서 아직 잘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이랑 또 달라졌으니까 옛날엔 대출이 안 됐어. 네.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빌렸어. 그 근데 이제는 좀 또 출세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돼. 신용 대출은 예. 1억 정도는 되죠. 예,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사인간의 채무를 갚았다. 이렇게 끝. 네. 11명한테 왜 한꺼번에 빌렸냐 하면 추징금 때문에 결국 한꺼번에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게 왜 한 명한테 의문이에요? 1억 빌리면 나중에 뭐라 그럴까봐 네. 그냥 가까운 사람한테 1,000만 원씩 빌려주라.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계좌로 이자도 주고 했기 때문에 네. 뭐 안 갚으려고 한 거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이제 다른 지금 봐보세요. 적체 현상 한번 보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출연자분들. 네. 와, 이제 저는 고 총리님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역대 많은 총리가 거쳐갔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좀 귀감이 되고 롤 모델이 있다면 누구를 주로 어떤 분을 주목하십니까?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오, 새로운 길을 생각을 가신다. 깊이 안 해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그냥 FM대로 하면서 하나의 모델이 근데 뭐 제가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죠. 옛날에 네. 이해찬 총리가 계실 때 네네네. 노무현 대통령이 난 너무 편해져 요즘 독서한다 이래 자랑하시더라고. 오, 국회에서 대처를 잘해주니까. 청와대 계셨잖아요 그때. 예, 예. 네. 그래서 총리가 누구냐가 대통령의 국정의 에너지를 고양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해요. 거를 저는 그때 청와대에서 많이 보고 듣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외교와 통상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국내 환경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말씀도 드렸고 안 그러면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네. 굉장히 에너지를 집중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하여간 또 빈 부분을 채워야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출연자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후보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네,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속상해요. 준비한 거에 비해서 10분의 1도 못했어. 네. 네. 아무튼 이제 곧 청문회가 있을 테니까요. 그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총리 후보자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